안녕하세요. 마천동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아들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안 사돈 되는 양반은 상담 심리를 전공한 교수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혼외자라고 하는 걸 알았는지 내 남편 외도를 받아줬다고 저를 무슨 환자 취급하더라고요. 사람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른데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남편이 다른 여자랑 몸을 섞었는데 참을 수가 있어요? 하긴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렇다고 친모가 아닌데 감히 상견례에 나오실 수가 있어요? 저라면 부끄러워서 나오지도 못하겠어요. 말씀이 지나치세요, 장모님. 친모가 아니라뇨? 어머니 맞으세요. 자네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우릴 무시해도 그렇지. 의사만 아니면 이 결혼 못할 뻔했어. 알아? 우아하게 생겨서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솔직히 우리 남편 나쁜 놈 맞아요. 그렇지만 사돈한테는 패깨친 일 없잖아요. 특히 우리 아들이 무슨 죄예요?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고 할 때 아들이 그 자리를 뒤집어 놓더라고요. 눈물로 키워온 것이 허사가 아니었어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요새는 허리가 아파 세신 사이를 쉬고 있어요. 사연 듣는 일이 취미가 되어버렸는데요. 가만히 보니 제 이야기도 만만치 않아요. 다들 가슴속에서 드라마 한 편 같은 사연들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터놓고 말하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허리 통증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해진다고 아들이 그랬거든요. 여기서 시원하게 속풀이 한번 해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제 인생의 큰 하자는 남편입니다. 결혼 전부터 여자가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게다가 아들까지 데리고 왔네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설상가상 남편은 교통사고로 죽어버려 실질적 가장은 저였죠. 다행히 아들은 기운정을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들의 결혼에 결정적 짐이 될 줄은 몰랐어요. 혼외자 안 버리고 품었더니 사람들은 저한테 보살이라고 하던데요. 하지만 잘난 안사돈은 제가 바보라서 그런 줄 아나 봅니다. 진짜 제 인생은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전쟁이었습니다. 딸만 6 중 넷째인 저는 집에서 천덕꾸러기였어요.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 할머니가 용꿈을 꾸셨대요. 아들 꿈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처음으로 할머니가 시장에 가서 엄마가 먹고 싶다던 사과도 사오고 밭일도 안 시키고 공주 대접을 해줬대요. 그런데 낳고 보니 딸이라 엄마는 점심때 저를 낳고 바로 밭일을 했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저는 엄마 젖도 못 먹었어요. 빽빽 굴어도 엄마는 젖도 안 물렸고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가 밥물 끓여 먹였다고 해요. 그런 언니들마저 없었으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대요. 고추 안 달고 나왔다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엄마를 그렇게 구박하던 할머니는 제 막내 여동생 낳는 것 보고 눈도 못 감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엄만 쓸데없는 딸만 6이라고 했지만 그 딸들 덕분에 비행기 타고 해외도 가보셨어요. 관절이 다쳐서 못 움직일 때도 딸들이 다 자기 집에 가서 모셨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아버진 결국 다른 여자한테서 아들을 보고 말았죠. 그래서 하루 이틀 집에도 안 오셨어요. 그날도 아들을 낳은 여자 집으로 달려가는 아버지 바짓가랑이를 엄마가 붙들었어요. 이거 놔. 아들도 못 낳는 것이 성질하고는. 6인데 그중에 아들을 못 놓냐? 사람 구실도 못하는 게 이거 못 놔? 아들 없다고 다른 데 가서 새끼를 낳냐? 그게 사람이냐 짐승이지? 가려면 곱게 가. 왜 돈을 가져가는데 왜? 우린 뭐 먹고 살라고? 이게 죽고 싶나 확 그냥. 짐승도 제 새끼 걱정해. 우리 딸들은 굶고 있는데 다른 여자랑 밥이 들어가냐?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대화를 들어보면 알겠죠. 엄마가 할머니한테만 순한 양이었지 아주 성난 들깨처럼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정분이 난 여자 집으로 쳐들어가서 살림을 깨고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그 집에는 배다른 어린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걔도 무서워서 오돌오돌 떨고 있더라고요. 같이 이불 속에 숨어서 엄마가 진정되길 기다렸죠. 저랑 이 아이는 무슨 죄예요. 엄마는 항상 그 집 찾아갈 때는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성질을 피웠는데 그거라도 안 하면 엄마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처음에만 난동을 부렸고 나중에는 배다른 남동생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오시곤 했어요.
하지만 아버진 우리보다는 그 집이 더 좋았던 모양이에요. 재산을 아름아름 빼돌리던 아버지는 땅 문서, 집 문서를 들고 그 여자와 야반 도주했어요. 졸지에 길거리로 나앉은 우리들은 둘씩 짝지어서 이모네로 외삼촌 집으로 뿔뿔이 흩어졌지요. 몇 개월 동안 얼마나 눈칫밥을 먹었는지요. 저는 엄마가 다신 우릴 찾으러 오지 않을 줄만 알았어요. 언니들도 보고 싶고 무서운 엄마도 그리워졌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커서 아버지 같은 남자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계절이 2번 바뀌고 나니 엄마가 수척해진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셨어요. 그리고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우릴 데려갔죠. 아버지를 찾아 헤매다 문득 깨달음이 왔대요. 가족을 버린 남편을 더 이상 보지 않기로요. 그리고 날품 파리부터 국밥집 찬모, 노점을 하며 저희 6자매를 키웠습니다. 엄마의 피눈물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희는 엄마의 일이라면 2팔 벗고 나섰어요. 나중에는 서로 모시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쓸데없는 딸 자식이 엄마에게는 보석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셨던 아버지는 5년도 못 사시고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중풍이었죠. 여자는 바로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갔고 시름시름 앓던 아버지는 혼자 돌아가셨어요. 더 가엾은 것은 배다른 동생도 아버지가 죽고 도망간 자기 엄마 찾는다고 헤매다 저수지에 빠져 죽었대요. 발을 헛디뎠다고 하던데 저는 이불 속에서 엄마의 난동을 피해 숨어든 그 남동생이 자꾸만 눈에 어른거렸어요. 동네 어른들이 네 아버지 죽었다, 네 동생도 죽었대 이러면서 알려주셨어요. 그 길로 엄마한테 달려갔는데요. 엄마는 찌그러진 양은 밥상에 반찬을 놓고 계셨어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대요. 그 동생도 죽었대요.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그래서? 밥이나 먹어. 그런 인간이 호의호식하고 살 줄 알았냐? 여자든 남자든 배우자 버리고 새끼 버린 것들은 다 천벌받아. 알겠지? 엄마는 이미 다 알고 있었나 봅니다. 아버지 죽고 배다른 동생 데리고 가라고 했지만 엄마가 거부했대요. 자기 딸들도 굶고 있는데 여력이 없던 거죠. 엄마 생각에는 아버지 내연녀가 찾아올지 모른다고 여겼대요. 언니들이나 저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늘 못마땅하게 우릴 바라보던 표정만 생각이 났어요. 매번 언니들하고 모여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나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인생이란 것이 어디 뜻대로 되나요? 첫째, 둘째 언니와 다섯째 동생은 성실한 남자 만나서 그런대로 잘 살았어요. 막내는 독신으로 사니까 외로워도 남편 외도 문제는 없었죠. 그런데 저랑 셋째 언니는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잘 지내는 형제랑은 연락 자주 못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남편 외도가 우리 잘못도 아닌데 주눅이 드는 거 있죠.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자매들이 우르르 모여 해결하는 것도 고맙긴 했어요. 제 인생의 오점이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숨이 턱 막혀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하지만 아들을 만난 이야기니 꼭 참고 해볼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바로 못했어요. 제가 몸이 약해서 자주 쓰러졌거든요. 빈혈이라고 그러던데 엄마는 제게 피덩이일 때 젖을 못 물려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둘째 언니 신혼집인 거여동에서 지냈어요. 둘째 언니가 가게를 운영해서 집이 빈다고 저보고 집을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몸만 약한 거지 사지육신 멀쩡해서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했어요. 그러다 마천동 근처 약국에서 보조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근 약국은 아닌데 약사분이 임신해서 청소도 도와주고 고객 응대도 할 수 있는 직원을 뽑는 거였어요. 원래 제 꿈은 약사였거든요. 대학도 가고 싶었지만 등록금이 엄마한테 얼마나 짐이 되는지 알고 있었기에 저도 자매들처럼 포기했죠. 약국에서는 청소도 하고 가볍게 손님 응대도 하고 약사가 조제해놓은 약을 종이에 싸서 접는 일도 했어요. 그러다 매일 오는 남자 손님이 신경 쓰였어요. 근자 회사원이라고 하는데 양복에다 뿔테 안경이 근사해 보였죠. 저보다 8살이 많은 남자였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그러다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정을 쌓았는데요. 5번 만나고 나니 결혼하자고 해서 저는 의심 없이 했어요. 시부모도 약국 근처에 사셨는데 제가 친절해서 좋았다며 허락하셨고요. 신혼부터 저는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요. 2분 다 지병이 있어서 늘 누워만 계셨어요. 가끔 동네 약국에 약을 사러 오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때 마천동에는 밭이 많았는데 남편 집은 2층 양옥이었어요. 동네에서 나름 잘 사는 편이라고 했어요.
게다가 남편도 무역회사를 잘 다니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도 듬직한 남편을 좋아했어요. 약국에서 일하다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대요. 그래도 제가 알아서 남편감을 찾아오니 다행이라고 언니들도 말했죠. 결혼 생활은 나름대로 행복했어요. 시부모 사랑받고 남편 성실하니 좋았어요. 그러나 1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애도 잘 낳았으니 저도 임신이 수월할지 알았어요. 매번 걱정스럽게 앉아있으니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가 저를 끌고 한약방으로 갔어요. 한약방에 가니 자궁이 약하고 몸이 차다고 했어요. 그 사실을 난 친정엄마가 어릴 때 잘 못 먹어서 그런가 보다며 속상해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남편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였어요. 병도 아니고 정관 수술을 했대요. 결혼 전에요. 진짜 미친 인간이 아닐 수 없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절에 가서 빌고 쓴 한약도 먹고 산부인과도 다니면서 별별 짓을 다 해봤어요. 엄마가 어렵게 구해온 아들 8 낳은 여자의 팬티까지 입고 지내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가 갈려요. 거길 묶어놓고 저 고생하는 것을 가만히 보기만 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도 않겠어요. 임신 안 되면 어때? 이대로 살자. 나는 당신이 아기를 못 가져도 좋아. 이런 미친 인간이 맨날 이런 소리해서 언니들은 남편을 천사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지금이었으면 당장 병원에 가서 두 사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겠지만 그때 저는 임신 안 되면 여자부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했나 몰라요. 산부인과에서는 저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 저는 남편에게 함께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만 그럴수록 남편은 저를 다독였어요. 당신 힘들게 왜 그래? 애 없어도 된다고 했잖아. 당신도 애기 갖고 싶잖아요. 결혼했으면 애 낳는 게 당연하잖아. 당신이 문제면 고치면 되지. 당신이랑 함께 오라고 산부인과 의사도 그랬다고. 진짜 왜 그래요? 갖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나 때문이면 괜찮아. 나는 오로지 당신만 있으면 돼. 애 없어도 돼. 이 문제를 다신 거론하지 말자. 알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저를 가엾게 여겨서 그러는 줄만 알았죠. 고마워서 눈물을 홀딱 쏟았어요. 저를 다독이면서 아기 없어도 우리 둘 잘 살자고 했어요. 왜 그렇게 애 없어도 된다고 했는지 한 달이 지나 그 이유가 풀리고 말았지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추운 겨울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죠. 출장 갔다가 오는 거라 아침부터 기다렸어요. 출장 갔다가 올 때면 풀빵을 사서 오기 때문에 더 그랬어요. 2층 저희 방 창문에서 바라보면 골목 끝에서 남편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남편의 모습은 맞는데 뭘 안고 오는 겁니다. 전 인형을 사서 오나 싶었어요. 이가 미쳤어. 부끄럽게 인형이야. 저는 소녀처럼 맨발에 슬리퍼만 신고 골목길로 뛰쳐나갔어요. 이렇게 사랑받고 살아도 되나 싶었습니다. 결혼 3년이면 남들은 권태기라고 하던데 우린 그렇지 않았거든요. 무역회사라 가끔 야근에다 외근, 출장이 많아서 그렇죠. 절마다 꽃다발이며 머플러, 립스틱 이런 것들을 자주 사다 줬어요. 언니들은 부러워 죽겠다고 했어요. 저는 단숨에 골목을 가로질러 남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무슨 인형을 사와요? 인형을? 내가 어린애야? 제가 갑자기 골목에서 달려오니 놀랬던 모양이에요. 대꾸도 없이 남편이 움찔하더라고요. 제가 남편 품으로 손을 뻗자 촉감이 결코 인형이 아니었어요. 숨도 쉬고 눈도 깜빡이고 입도 움직이는 귀여운 사내 아이였죠. 제가 갑자기 만졌는데도 다행히 울진 않았어요.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남편 품에서 떨어질 줄 모르더라고요. 뭐야, 이 아이? 아빠. 살면서 그렇게 황당한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가만히 안겨있어 멀리서 볼 때는 진짜 곰인형인 줄 알았어요. 겨울이니 목도리를 칭칭 감고 털코트에 쌓여 눈만 보이는 아이는 남편에게 아빠라고 하는 겁니다. 아빠? 뭐, 아빠? 남편이 아무런 이야기도 안 했는데도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숨겨둔 아이구나 이런 느낌이요. 그 직감이 그제야 작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외투도 안 입고 나왔는데도 하나도 춥지 않더라고요. 일어나, 춥다. 집에 가서 해줄 말이 있어. 남편은 그때도 당당했어요. 해줄 말이라니 뭔 말이요? 도대체 뭔 말인데? 저는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어요.
3년이란 세월 동안 저를 속이고 몇 개월 연애할 때도 여자가 있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라니요.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그동안 계속 여자가 있었대요. 그 여자가 아이를 낳고도 남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늙은 부모가 아프시니까 싫다고 했대요. 게다가 그 여자는 가정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부잣집 세컨드를 하다가 남편을 만난 그렇고 그런 여자였어요. 하지만 시부모는 당신들 몸이 아프니 얼른 남편이 안정되길 원하셨겠죠. 아들이 결혼해야 여한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다고 하니 남편은 당장 어떤 여자든 필요해서 저랑 결혼했답니다. 그게 말입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여자도 남편이 결혼하는 것을 찬성했대요. 아이도 있으면서 왜 그런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른 여자랑 결혼해도 돼. 그러면 내가 당신 옆에 계속 있을게. 우리 아들이랑. 결혼도 돼도 아이는 안 된다는 여자는 남편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얼마나 좋으면 그런 말도 들어줍니까? 아이는 저랑 결혼하기 한 달 전에 낳은 거래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너무 잘해줘서 당황은 했어.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정성을 다하고 나한테도 과분했지. 그래서 늘 가책을 느꼈어. 그건 진심이야. 물론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건 맞아. 근데 당신도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닥쳐.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은 미친놈이야. 저는 일어나 남편의 뺨을 갈겨버렸습니다. 사랑이요?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여자는 완전히 남편 돈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아이도 남편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낳은 거고요. 그걸 모르고 사랑? 남편을 돈을 빌려서 여자에게 줬어요. 친구들에게 돈도 빌리고 사치를 쓰기도 했다는데 그걸 지금껏 갚지도 못하고 끙끙대고 있었대요. 미안해. 미안하다니까. 나도 당신이 이렇게 잘해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동안 그 여자랑 살림을 차려놓고 미안하면 다냐? 그게 말이 돼? 부모님 돌아가실 때만 너랑 살려고 했고 그 후 다 보상하려고 했어. 무슨 보상을 해? 남의 인생 다 망쳐놓고 무슨 보상? 너는 네 부모 죽기를 바라니? 얼른 돌아가시라고 기도하지 그래. 차라리 간병인을 고용해라. 그게 낫겠다. 미친 인간아. 결혼 안 하면 아버지 재산이랑 이 집 안 주신다고 하는데 어쩌냐? 그래서 그 여자가 하라는 대로 정관 수술까지 하셨다. 미친놈, 나쁜 놈. 그런데 애는 왜 데리고 와? 인제 새끼도 못 본대? 도망갔어. 다른 남자랑. 꼴 좋다. 아주 꼴 좋아.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이 집 아버님이 나 준다고 했어. 알아? 살다 시부모 모시기 싫다고 자기 남자 결혼시키는 여자는 처음이었어요. 물론 돈줄 찾아다니는 질 낮은 여자라면 그럴 수도 있을까요?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사랑을 꽃피웠다고 말하는 남편의 입을 꿰매고 싶었죠. 정상적인 여자라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장가 보내고 정관 수술시키고 부모 죽을 때 기다리고? 그 여자는 남편보다 5살이나 많대요. 여우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린 이 남자, 꼴도 보기 싫었어요. 혼외자가 있는 걸 아신 시부와 시모는 응급실까지 다녀오셨죠. 평생 음전했던 시모는 아들의 기막힌 행태에 아예 거동 못하게 됐고 교장으로 퇴직하신 시부는 가문의 수치라며 한동안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시부가 제 손을 잡고 잘못했다고 오히려 싹싹 비셨어요. 대신 2층 양옥집을 제 이름으로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혼해서 새 출발하라고 하셨죠. 모질게 마음을 먹고 짐을 몇 번이나 싸고 풀렸는지 몰라요. 병든 시부모와 우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차마 못 나오겠대요. 그래서 남편을 당장 내쫓아버렸죠. 한시도 같은 집에서 숨을 쉬기 어려웠어요. 남편도 순순히 여간방으로 가더라고요. 시부모도 저를 말리진 않았어요. 게다가 아이는 그렇게 가는 제 아빠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아빠하고 따라간다고 하면 그대로 두려고 했는데 아이는 가만히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바로 지금 제 아들입니다. 남편을 내쫓고 방에서 제가 울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애 뱃속에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나는 걸 처음 들었어요. 생각해보니 저녁 시간이 훨씬 지났던 거예요. 저는 눈물을 훔치고 부엌에서 대충 밥을 차려왔어요. 애들은 참기름에 밥 비벼서 김치 씻어주면 잘 먹잖아요. 그렇게 준비했는데 나오라고 해도 아들은 구석으로 자꾸 기어들어갔지요.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다가 제가 참기름과 간장에 밥을 비비니까 냄새 때문인지 서서히 기어나왔어요. 그 밥을 어찌나 맛있게 먹는지요.
저는 아들의 눈망울에서 예전에 배다른 동생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들이 남다르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아이는 4살이라고 하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 있죠? 누나 배고파. 밥 더 줘. 누나? 내가 누나야? 누나로 보여? 응, 누나 밥 더 주세요. 네? 너 말 진짜 잘한다. 근데 뱃속에 거지가 들었니? 밥 몇 그릇째야? 밥 줘. 맘마 줘. 아이는 금방 적응했어요. 아빠, 엄마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매번 배고프다 칭얼거렸어요. 이 집에서 밥을 주는 사람이 저란 걸 아는지 누나라고 부르며 제 주변을 맴도는데 싫다기보다 불쌍해 죽겠더라고요. 저도 엄마가 외면하고 아빠가 무관심할 때 이상하게 배가 고팠거든요. 그래서 목욕도 하고 밥도 주고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누가 보면 저보고 바보 천치라고 할 정도로 아이한테 잘했어요. 시부모는 제 눈치를 슬슬 보면서 아들을 이뻐하셨어요. 대놓고 못하고 저 안 보는 곳에서 만지고 어르고 하시더라고요. 몇 달이 지나 시부모님이 안정을 찾으셨어요. 저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했죠. 사기 결혼을 당했는데 굳이 살 필요도 없잖아요. 집 나간 남편은 그 여자를 찾느라 전국을 헤매고 다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안방에서 짐을 싸고 있으니 시부는 잘 생각했다며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이 현관에 있는 제 신발을 품에 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누나도 나 두고 도망갈 거야? 우리 엄마도 그랬대. 가지 마. 누나 못 가게 신발 안 줄 거야. 가지 마.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그 집에 머물고 말았어요. 엄마가 남편이 혼외자를 데리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언니들하고 우르르 시댁에 몰려왔어요. 사위 나오라고 난리가 났죠. 그때 엄마 눈에 제 아들이 보였나 봐요. 남편하고 꼭 닮은 꼴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보셨나 봅니다. 바로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자식 부모 팔자 안 닮게 하려고 이 고생했는데 아이고 아이고 하시면서 가슴을 쥐어뜯더라고요. 당장 짐 싸라며 저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우는 겁니다. 누나 가지마, 누나 가지마, 안 돼. 누나. 애도 울고 우리 엄마도 울고 난리가 났어요. 등신아, 정줄 게 없어 남편 데려온 자식한테 정주냐, 등신아. 아들이 하도 매달려서 아무도 뗄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입에 거품까지 물자 엄마는 네 팔자니까 이 악물고 살라고 하시면서 가셨어요. 그 후에 아들은 늘 제 옆에 붙어 있었어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후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지금껏 살면서 살갑게 대해준 사람은 저 하나랍니다. 그 내연녀는 늘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아이를 그대로 방에 두고 외출하고 다녔다고 해요. 밤에 무서워 울다가 지쳐 잠든 적도 많고 나중에는 무섭긴커녕 배가 고파 힘들었대요. 남편은 그런 것도 모르고 그 여자 치마 폭에만 쌓여서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누나, 나도 유치원 가고 싶어. 어디서 들었는지 유치원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집에 돈이 점점 없어졌어요. 남편은 아예 직장도 때려치우고 아이 엄마를 잡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시부모가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유치원 갈 돈이 없어 제가 괜히 미안했어요. 솔직히 유치원보다 더 큰 문제는 아이가 곧 학교 갈 나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 아이와 살아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이혼할까? 아이는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 중에 시모가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갔는지 연락도 안 되는 남편이라 제가 혼자 장례식을 치르고 말았어요. 언니와 엄마는 당장 남편을 찾으라고 난리가 났죠. 제 부모를 이렇게 맡겨놓고 여자의 미친놈을 무슨 수를 찾을까요? 하지만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여기 병원인데요. 보호자 빨리 오세요. 여기저기 찾아 헤맨 남편. 내연녀를 발견하고 쫓아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몇 개월 혼수 상태로 누워있다가 호흡이 멈춰버렸습니다. 그 소식에 시부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요. 1년 사이에 많은 일이 생겼어요. 결국 2층 양옥집에는 아들과 저만 덩그러니 남았더라고요. 제가 떠나면 이 아이는 보육원에 맡겨질 판이었어요. 제가 며칠을 더 고민하니 한밤중에 엄마가 택시를 타고 집에 오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아이는 보육원에 주고 집 팔고 그 돈으로 공부를 더 해보라고 엄마가 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엄마, 제가 키울래요. 자식 버리면 천벌 받는다고 하잖아요.
저게 네 자식이냐? 네 자식이야? 몰라요. 내가 낳지 않아도 낳은 것만 같아요. 나중에 후회한다, 후회해.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랬잖아. 그때 죽은 배다른 동생 기억나요? 우리가 키워줬으면 죽지 않았을지 모르잖아요. 아들이 자꾸 그 아이랑 겹쳐 보여요. 데려오라고 해도 네 아버지가 싫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괜히 마음 두지 마. 괜한 정으로 아이 키우기 어려워. 네 자식이라도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는데 너 그거 몰라서 이래. 저는 우는 엄마를 겨우 달랬어요. 다음날 일어난 아들은 할머니 하며 애교를 부렸어요. 제 자식이 되려고 한 건지 아들은 유독 제 엄마를 좋아했어요. 우락부락하지만 잔정이 있는 걸 어린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결국 아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아이는 영특하고 특별했어요. 학교에 입학하고는 어느새 누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비가 많이 오는 하굣길, 제가 교문 앞에 서서 우산을 들고 있으니 저 멀리서 엄마 하며 아들이 뛰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가슴 아래에서 뭉클한 감정이 솟아오르더군요.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계셔서 그런가 했지만 어느 날부터 등교하는 아침 엄마 갔다 올게라고 하는데 정말 기뻤습니다. 어느새 아들과 저는 모자지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아들이기에 학교 다니면서 속 한번 썩이지 않더군요. 공부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새신사가 된 것도 그 이유였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의사가 된다고 하길래 저는 의대 교육비를 계산해 보았어요. 지금 가지고 있던 예금으론 턱없이 부족하여 돈 벌 궁리를 했어요. 2층 양옥을 팔아 가게를 차릴까? 아니면 회사에 나가? 하지만 사회 경험이 거의 없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죠. 그러던 차에 셋째 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무도 몰래 새신사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때밀이라고 무시하지만 현금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언니의 도움으로 교육도 받고 실습도 하면서 천호동에 있는 목욕탕에서 처음 일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풍납동에 있는 목욕탕에서 일하면서 의사 사모님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근처에 큰 병원이 들어섰기 때문이었죠. 우리 아들 공부 상담도 거기서 많이 했어요. 좋은 과외 선생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들은 제가 새신사하면서 돈을 번다니까 미안해서 의대 진학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공사나 육사 가겠다는 말에 제가 화를 내며 말렸어요. 평생 꿈이 의사면서 왜 포기를 한다는 건지. 이유는 알지만 절대 안 되는 말이었어요. 엄마 목욕하는 거 진짜 좋아하잖아. 거기서 일하면 목욕이 공짜야. 하나도 힘 안 들어. 자꾸 공부 포기한다고 하면 외할머니 오시라고 해서 혼을 낼 거니까 알아서 해. 알겠어요. 엄마 힘들면 말해. 나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제발 고생하지 말라고. 엄마가 자식 위하는데 그거 고생 아니야. 기쁨이지. 아마 아들이 고등학생 때 정도였나. 남편 내연녀였던 집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몸이 아파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들을 한번 보고 싶다고. 저는 고민을 했죠. 처음에는 다시는 전화도 하지 말라고 화도 내고 욕도 했는데요. 나중에는 살 날이 2달 정도 남은 시한부라고 하니 혹시나 해서 아들한테 만나볼래 하고 물었어요. 엄마 여기 있는데 누가 엄마래요? 안 봐요. 다시 묻지 마세요.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내연녀는 위암으로 고생하다 죽었다고 하네요. 엄마 말대로 자식 버리면 천벌을 받나 봐요. 결국 아들은 명문대 입학하고 그 어렵다는 의사 공부 다 했죠. 그동안 저는 허리 디스크가 발생했어요. 통증을 느껴도 이를 물고 때를 밀었어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의사 안 한다고 할까봐 말도 못했죠. 새신사 동료가 물어보대요. 왜 그렇게 남의 자식 죽도록 키우냐고요.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한솥밥으로 그렇게 30년 이상 먹고 살다 보니 어느새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은 지나 아들이 의대생에서 전문의가 되고 나서 저도 일주일에 2번 정도 새신일을 하며 쉬게 되었어요. 아들은 고맙게도 월급의 절반을 꼭 저를 주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아들의 뜻을 알기에 일단 고맙게 받았어요. 그러던 중 사귀는 여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 여자와 결혼도 하고 싶다고 말하네요. 드디어 아들도 2층 양옥집을 떠날 날이 온 거예요. 그동안 힘든 일도 있었지만 저는 이 집은 팔지 않았어요. 이걸 팔면 남편을 용서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다행히 이쪽 지역 땅값도 많이 올라서 팔고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저는 팔지도 않고 그대로 쭉 살고 있었어요. 아들은 며느리 될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켰습니다.
대학병원 약사라는 여자는 인상, 말투, 하는 행동 다 마음에 들었어요. 자기야, 여기 양옥집은 엄마 집이니까 함부로 넘보지 말고 나는 우리 엄마한테 대드는 것도 못 봐. 자기보다 우리 엄마가 먼저니까 그거 싫으면 결혼하지도 마. 넌 거짓말도 참도 잘한다. 내가 너 혼내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난리를 칠 거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1순위래요. 아들이 엄마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준대요. 별 못 따니까 그렇지. 말만 그래, 말만. 말만이라니. 그럼 따줘요? 말씀만 하세요. 싱거운 소리 그만해. 난 우리 며느리가 1순위야. 감사해요, 어머님. 아들은 며느리에게 사실대로 다 말했대요. 나와 어떤 관계인지도요. 그래도 절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예뻤어요. 아직 겪어보진 않았지만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좋을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며느리가 마음에 들어 결혼하라고 했고요. 양옥 팔아서 집을 사주겠다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고 아들이 펄쩍 뛰었어요. 나중에 고쳐서 함께 살 거래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고마웠어요. 그렇게 아들은 늘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약사 며느리 집안이 빵빵하더라고요. 안 써도는 교수이고 바깥 사도는 대기업 임원이래요. 아들이 혹여 기가 죽지 않을까 걱정이었어요. 내가 왜 기가 죽어 엄마가 있는데 이러는 아들 말에 안심이 되긴 했어요. 아들이 이참에 옷 몇 벌 사라며 자기 카드를 줬어요. 덕분에 머리도 하고 새 옷도 사 입었습니다. 저도 차려입으니 기분이 좋더군요. 목욕탕 습한 열기가 아닌 오랜만에 아들과 외출해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들뜨게 되었어요. 게다가 바깥 사돈이 사줬다는 아들의 새 차는 좋아 보였어요. 의사 사위가 소원인데 이루게 되었다며 새 차를 뽑아줬대요. 아들이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사돈이 교수라는데 괜히 어색하다 얘. 김씨 아줌마 딸하고 결혼하면 좀 좋아. 그냥 편하게 돼지갈비집에서 만나면 되지. 김씨 아줌마 딸 중학생인데 언제 커? 나 급해 엄마. 눈도 깜짝 안 하고 징그러운 소리도 잘한다. 그나저나 살 집은 마련된 거야? 아니면 엄마가 도와주고. 며느리 줄 반지 세트 해줬으면 됐지. 그냥 전세 구했어요. 이 차도 안 받으려고 한 거 장모님이 난리를 쳐서 받긴 했어요. 엄마는 부담 안 가져도 돼요. 알겠죠? 신혼여행이라도 보내줄게. 하와이, 몰디브, 유럽 말만 해. 그 정도 능력은 되니까. 우리 당장 신혼여행 못 가요. 요새 응급실 근무도 하니까. 그래? 난 뭐라니? 걱정이다, 걱정이야. 걱정이 엄마 허리를 더 망가뜨릴 수 있어요. 디스크도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근데 결혼하고 너 여자 조심해. 내 손에 걸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아유, 무서워. 외할머니 닮아서 너무 무섭다. 어느새 아들은 우리 언니네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졌네요. 우리 엄마 보고 외할머니라고 하면서 생일이건 명절이건 안부 전화라도 하더라고요. 자랑 삼아 한 말씀 드리면 언니네 조카 중에 우리 아들이 제일 공부도 잘했어요. 아들이 전문의까지 되니 요새는 목에 힘이 좀 들어가네요. 어느새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어요. 근사한 이탈리아 식당이라도 예약한 줄 알았더니 갈비집이었어요. 이런 데서 상견례 해도 돼? 제가 그랬더니 엄마 편한 대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세심한 구석이 있어 고맙기도 했어요. 음식마저 낯설면 더 어색할까 고민했는데 다행이더라고요. 가게는 여느 고깃집이 아니라 레스토랑 같았어요. 종업원이 예약된 방으로 우리를 안내해줬어요. 가보니 우아한 귀부인 하나랑 중후한 신사분이 있더라고요. 귀티가 잘잘 흐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인사를 건네고 앉게 되었는데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싶은데 갑자기 원래 며느리도 의대를 보낼 수 있었는데 약학계통에 관심이 있어 약사가 되었다고 안사돈이 말문을 열었어요. 저도 약국에서 일했는데 약 냄새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참 좋더라고요. 맞아요. 어머님, 저도 그게 좋았어요. 아니, 동네 약국이랑 대학병원 약국은 달라요. 약 조제는 우리 딸이 하는 게 아니라요. 하긴 아실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의사로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목욕탕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뭐 그냥 이랬죠. 아들이 공부를 워낙 잘하니까요. 세신사로 고생 많으셨죠. 그거 아니면 저 의대 못 갔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아드님 잘 키워내셨어요. 훌륭하세요. 당신도 본받아. 저렇게 이해심 많고 천사 같은 분도 계시네 그래.
그 순간 안사돈의 안색이 차갑게 변했어요. 저보고 천산이 어쩌니 하는 것 보니 정직이 철학인 우리 아들이 벌써 자신의 출생 다 이야기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나 봅니다. 이상하게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죠. 부군 돌아가시고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엄마, 그 이야기 안 하시기로 했잖아요. 오빠가 다 말씀드렸는데. 조용히 해, 넌. 내가 물어볼 말이 있어서 그래. 사부인,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렇게 고생하실 필요 있나요? 복수심? 아니면 동정? 혼외자를 의사로 만들었다. 뭐 그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남편 외도도 결국 아내 오점이기도 해요. 안 그렇습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어머니? 뭘 하다니 이야기하고 있잖아. 참나 웃겨 죽겠네. 혼외자 아들 의사까지 만들어? 굳이 왜? 때밀이까지 하면서 말이야. 지나가던 사람들이 웃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미련하게 참고 사니까 남자들이 못된 짓을 하죠. 갑자기 상견례장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나쁜 놈은 맞습니다만 이제와 안사돈이 할 말은 아니죠. 말씀 좀 해보세요. 갑자기 말이 없어요? 하긴 능력이 없으셨으니 참고 살았겠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죠. 게다가 친모도 아닌데 우리 딸한테 시모 대접 받으시면 안 돼요. 오늘 상견례 이후 결혼식장에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여자가 무슨 소리야. 교양 없이. 사과드려 어서. 참고 사는 게 어때서? 우리네 어머니 다들 그렇게 사셨어. 그니까 그게 잘못이에요. 왜 여자만 참아요? 혼외자 키운 게 뭐 대단한 일 했다고 다들 난리야? 저기요, 말씀 좀 해보세요. 왜 참고 사셨어요? 그런 여자들 보면 이해가 전혀 안 가. 바보들 같아. 예전에는 무식하고 못 배웠다고 치죠. 남자 외도 받아주면 습관이 돼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외도 이해 못하는 여자들이 손해를 본다고요. 엄마,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무슨 외도를 이해해요? 왜 나보고 야단이야? 얼마나 못났으면 혼외자까지 키우니? 때밀이 하면서. 듣고는 있는데 저 여자가 뭐라고 하는 건지 한국말인데 이해가 전혀 안 되었어요. 참고 살다니 뭘 손해를 본다는 건지. 외도를 이해해요?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는 것을 이해합니까? 아들이고 뭐고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하는 때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나랑 결혼 왜 합니까?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대학병원 안에 너희들 결혼하는 거 모르는 사람도 있니? 외삼촌한테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누구 딸 인생을 망치려고 그래, 감히? 일개 혼외자가 병원장 조카랑 결혼 파토낼 수도 있죠. 뭐가 문제예요? 내가 참고 봐주니까 뭐? 너 진짜 의사 못하게 해줘? 당장 취소해, 그 말! 다들 그만 못해? 당신 왜 그래? 자네도 앉아. 혼외자 새끼라고 하더니 진짜 개판이야. 그때였어요. 아들은 불판을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졌어요. 그리고 결혼 반지랑 주머니에 차키를 화로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개소리 더 이상 못 들어주겠어요. 오빠, 미안해. 어머님 죄송해요. 시끄러워. 나 이제 아는 척도 하지 마. 다 끝이야. 아들은 제 손을 끌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우릴 잡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었어요. 속은 시원했지만 며느리가 걸렸어요.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집에 와서 저는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셨어요. 아들은 소파에 앉아 길게 한숨을 쉬더니 허탈하게 웃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오늘 기분 좋게 가셨는데. 내 기분이 너만 하겠어. 그래서 결혼은 진짜 안 해? 엄마랑 저 무시하는데 할 순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그래. 우릴 무시하면 가족이 될 수 없지. 확실하게 해. 시작도 끝도. 네, 마음 너무 쓰지 마세요. 저 이제 출근할게요. 병원으로 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하던지요. 저는 그날부터 잠이 잘 오지 않은 거예요. 정말 잘못한 건가요? 혼외자를 받아주고 의사로 만든 게 말이에요. 아들은 며느리 전화도 받지 않고 식장부터 전부 취소시켜버렸어요. 저를 무시하면 아들도 무시하는 건데 말리지 않았어요. 인연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말이에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번에 저희 어머니가 실수하셔서 기분 나쁘셨죠? 그게 실수니? 원래 그렇게 생각하신 거잖아. 실수라고 하면 안 돼. 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죄송해요. 그런데요, 어머니. 저 오빠 없으면 안 돼요. 오빠는 저랑 결혼 안 한다고 했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엄마 안 보고 살아도 돼요. 나도 모르겠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너무 막 나가시더라. 솔직히 그 말이 나만 무시한 거야? 우리 아들도 혼외자라고 무시하는 거지. 어머니, 저 어떡해요. 병원에서도 말도 안 해요. 엄마가 찾아가도 말도 없고. 어머니 하신 일이니 어머니가 해결하라고 해. 그만 전화 끊는다. 며느리는 계속 울기만 하네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아들이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것을요. 저는 더 해줄 말이 없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안사돈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식음을 전폐하고 단식 투쟁 중이랍니다. 이러다 외동딸 잘못될까 저를 만나고 싶대요. 우리 아들은 병원으로 가도 전혀 반응이 없대요.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사돈을 만나서 저번의 오해를 풀고 싶었어요. 하지만 안사돈은 사과도 없이 본론만 말했어요. 사위가 결혼 없자고 하던데 사부인이 말려주세요. 싫어요. 아들이 하기 싫다면 저는 말릴 이유가 없어요. 저번에 제가 한 말이 부당한가요? 전 혼외자를 의사까지 만드는 저희가 궁금해요. 저희란요? 자식 키우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애가 하고 싶다고 하길래 밀어줬어요. 그리고 혼외자라서 싫으시면 결혼하지 마세요. 이렇게 매달릴 이유가 있나요? 따님이 능력이 부족해요? 네? 우리 딸 명문가로 시집 충분히 갑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됐고요. 제가 그쪽 들어오라고 한 건 잘해보자 그런 거 아닙니다. 결혼 결정은 아들이 하니까 알아서 하겠죠. 다만 뭔가 오해를 하고 계셔서 바로 잡고 싶었어요. 저 참고 산 적도 없고 남편 외도 이해 못합니다. 멍청해서 혼외자 키운 것도 아니고요. 많이 배우시고 남의 생각 함부로 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어떤 풍파를 이기고 여기까지 온 건지 다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감히 어디서 판단합니까? 저기요. 내 오빠가 아드님 병원장이에요. 제 말 한마디면 아드님 인생이 달라져요. 말 조심하세요. 대기나 말 가려 하세요. 저는 할 말 다 했으니 가세요. 우리 딸이 지금 일주일째 밥을 안 먹어요. 책임지세요. 이 함부로 놀린 당신이 책임져야지. 안 그래? 저번엔 내가 말 안 한 건 아들 마음이 어떤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고, 아들이 결혼 안 한다고 하니 충고하는데 혼외자 타령 우리 아들 앞에서 한 번 더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둬. 당신 등껍질 홀랑 벗겨버릴 거야. 제가 갑자기 세게 나오니 안사돈 당황해서 얼굴빛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 DNA가 제 몸에서 흐르고 있는데 한마디로 까불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안 갔어요? 머리채 잡아줘요? 하고 말하니 놀라서 안사돈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혼비백산 달아나는 꼴이 우습게 느껴졌어요. 한바탕 뱉어내고 나니 속이 시원하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병원장이 아들을 호출했대요. 아마 안사돈이 뭐라고 이야기한 모양이겠죠. 단식 투쟁 중인 자기 조카랑 결혼을 왜 안 하는지 물어보길래 상견례 때 있었던 일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안사돈이 오빠에게 혼이 났다고 하네요. 저한테 다시 가서 사과하라고.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할 말 다 했는데 왜 또 만나자는 건지 말이에요. 아들은 아직 용서도 안 되고 결혼도 하기 싫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안사돈은 집요한 구석이 있었어요. 배운 여자라 그런가요? 만나기 싫다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연락이 오는 통에 저는 목욕탕으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설마 여긴 오지 않겠지 싶었거든요. 새 신사들과 목욕탕 한쪽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다 같이 모여있는데 안사돈이 찾아왔어요. 거의 다 벗고 있는데 안사돈만 옷을 입고 있으니 어색했어요. 속옷 차림의 새 신사들이 안사돈을 구경하듯 서 있었어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 좀 하자는 걸 여기서 하라고 했더니요. 안사돈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목욕탕 탈의실에서 말이에요. 병원장 오빠가 이번 결혼 성사 못하면 인연을 끊는다고 했대요. 병원 인재의 심기를 어지럽힌 죄를 묻겠다 했대요. 하긴 우리 아들이 흉부외과 의사인데 요즘 외과 의사 구하기도 어렵고 흉부 쪽은 지원자가 부족하거든요. 다들 김치 쪼가리에 물 말아먹다가 안사돈의 행동에 다들 의아해했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밥을 먹었죠. 제가 잘못했어요. 그쪽이 뭘 잘못했는데? 네?
사과하려고 하면 뭘 잘못했는지는 알아야죠. 무조건 잘못했다 하면 끝이에요? 아니요. 일단은 제가 혼외자 운운한 것은 잘못이니까요. 그게 무슨 잘못이에요? 예의가 없는 거죠. 당신의 잘못은 남의 상황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한 것이 문제인 것도 몰라요? 대학원까지 나온 양반이? 사부인, 기분 푸세요. 아직 당신 사부인 아니고요. 일어나세요. 죄송해요. 저는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런 말 싫어해요. 지긋지긋해요. 상처 주고 그러면 뭐합니까? 저한테 이러지 말고 우리 아들 마음 달래주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 함부로 남의 마음 판단하지 마세요. 전 기다리는 손님이 있어서 가봐야겠어요. 와, 푸신 거예요? 저는 앞으로 사돈 안 보고 싶어요. 만약에 애들끼리 결혼해도 말이죠. 그게 제 답이요. 다시 찾아오시면 제가 결혼 반대할 겁니다. 안사돈은 이렇게 사과하면 제가 받아줄지 알았나 봐요. 집에서 그랬다면 모를까. 이제는 아니죠. 저는 목욕도구를 챙겨들고 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사돈은 한숨을 길게 쉬더니 목욕탕을 빠져나갔어요. 그 후에 저는 안사돈과 마주친 적이 없었습니다. 안사돈은 우리 아들한테도 무릎을 꿇고 빌려고 했대요. 아들 말로는 간신히 말렸다고 합니다. 아들은 장모 때문이 아니라 며느리가 걱정되니 결국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혼식도 생략하고 엄마랑 인연을 끊으라고 했대요. 며느리는 알겠다면서 미친 듯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결혼 후 교류를 거의 안 하고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 2층 양옥집을 없애고 그 자리에 5층짜리 빌라를 세웠습니다. 건물주가 된 거죠. 아들과 제가 돈을 합쳐서 지은 건데요. 명의는 제 이름이 되어 있지만요. 빌라 4층은 제가 살고 아들 내외는 5층에 삽니다. 요새는 손주까지나 재롱 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바깥 사돈은 한번 찾아오긴 했는데 안사돈은 아직 빌라 근처에서 못 와요. 결혼 조건이 안사돈 얼굴을 사위랑 저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었어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평화롭습니다. 아들과 저는 알아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어쩌면 함께 살아온 풍파가 보여준 결과겠죠. 아들은 제 인생의 슬픔이자 기쁨이에요.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40대에 접어들었고 귀여운 딸아이를 하나 둔 가장입니다. 결혼 같은 거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살아왔는데 어찌어찌 이런 생활에 접어든 거 보면 인생이란 건 참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 오기까지 결혼하고 나서도 많은 일이 있었답니다. 저는 외동아들로 형제 자매 없이 자라온 삶인데다가 원체 부모님도 무뚝뚝하신 편이에요. 그런 와중에 아주 다정하고 사람 잘 챙기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죠. 이런 아내를 보고 우리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셨답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쁜 며느리를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우리 성중이가 보통 딱딱하고 재미없어야지 원. 그렇게 장가 안 간다고 고집을 부려대는 통에 내가 보통 고생한 게 아니야. 어머, 성중 씨가 그랬어요? 하긴 저한테도 장가 가기 싫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 만나고 결혼 결심했다고 하는데 이게 원 그냥 하는 말 같아서요. 그러자 어머닌 아주 손사래를 치며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진짜야, 진짜. 이 녀석이 여지껏 이렇게 뭘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 처음 봤어. 집구석 들어가는 것도 관심이 없다니까. 근데 대뜸 아가씨를 데려와서 결혼을 한다니 놀랄 수밖에 없지. 엄마, 내가 또 언제 그렇게까지 했다고. 제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너스레를 떨 정도로 아내는 우리 집 한가운데 들어와서 아주 평온한 분위기를 만들어줬죠. 평생을 딸 없이 살아오셨던 우리 부모님은 아주 며느리한테 애가 다르셨는데 전 그 부분이 아내에게 미안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 자기한테 자주 연락하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굳이 그렇게 매일 전화하고 그러지 마. 불편하면 내가 안 한다고 할 테니까 너무 나서서 걱정하지 마. 난 자기네 집 분위기 좋은데 어머니도 나 너무 이뻐해 주시고 아버님도 나 이쁘다고 우리 집으로 귤 보내주신대. 나 정말 괜찮아. 아내에게 이런 부분에서 참 미안했던 건 반대로 저는 처가 쪽에 그렇게 신경을 써주지 못했어요. 사실 처가 쪽엔 조금 사연이 있는데요. 아내가 결혼할 무렵부터 무척 제 눈치를 살피면서 고민을 털어놨답니다.
있잖아. 우리 언니 말이야. 언니는 우리 집에서 정말 여러모로 아픈 손가락이야. 나한테도 그렇고 이런 분위기 자기가 이해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 이제 처형이지. 상견례 때 뵀을 때 아주 깍듯하시고 잘해주셨어. 근데 왜 당신한테 아픈 손가락이야? 그러자 아내는 한창을 망설이다 대답을 했는데 듣고 저도 꽤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상견례 때 다 같이 마주할 땐 멀쩡해 보였거든요. 언니가 사실 엄마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어릴 때 엄마가 외할머니 모시는 문제로 늘 예민했거든. 그런 부분에서 나나 언니도 눈치 많이 보고 언니는 또 되게 예술적이고 감정 기복도 심한 편이야. 아, 근데 그게 문제란 거야? 그래도 처형 대학도 번듯이 나왔고 결혼도 제때 하지 않았어? 언닌 사실 우리 외할머니가 좀 세고 무서운 성격이라 한창 같이 살 때 언니가 되게 싫어했거든. 그런 걸로 엄마랑 많이 부딪혔어. 사춘기 때부턴 정말 더 심해져서 툭하면 다 뒤엎고 제가 느꼈던 최영의 인상이란 아주 단아하고 깔끔해 보였는데 마음속으로 뭔가 상처가 있다고 생각하니 의외였어요. 그런 제 표정을 보고 아내는 바로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언니가 집에서 벗어나겠답시고 알바해서 유학도 가고 엄마랑 연락도 몇 년씩 끊고 그랬어. 엄마가 맘고생 진짜 많이 했고 나도 언니 미워한 적도 있는데 알고 보니까 언니가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었더라고. 아, 그런 상황이 있었구나. 자긴 그걸 언제 한 거야? 나중에 언니가 유학 갔다 와서 얘기해줘서 알았어. 불면증도 심하고 그러다가 어찌어찌 지금의 형부 만나서 결혼한 거야. 그리하여 본래 결혼 생각이 없다가 혼전 임신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상견례 때 딸아이를 데리고 세 식구가 같이 나왔는데 인상 깔끔하고 부티나 보이긴 했지만 뭔가 좀 차가워 보이긴 했었어요. 언니네가 보기엔 번듯한 가족 같아도 실제로 문제가 좀 있어. 난 형부가 여전히 불편해. 여기서 말하는 아내의 형부, 그러니까 저에게 손윗 동서는 저보다 나이는 어리답니다. 처형보다 나이가 너댓 살 어린 연하남 편이라 나이론 제가 더 위에 있어요. 이것 때문에 호칭 정리하기 참 힘들었는데 동서 역시 저한테 애매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서로 호칭 정하기 골치 아프니까 그냥 동서 정도로 맞추는 게 낫겠네요. 어차피 처가 사위들끼리 그렇게 자주 볼 일도 없으니까요. 뭔가 딱딱하게 말하는 것이 조금도 곁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져서 저도 긴장했어요. 애시당초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남자 형제도 없이 자랐고 처가에서 사위들끼리 어떤 교류가 있어야 할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이 동서라는 존재에게 약간 호기심이 생겼던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바로 집들이를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집에 오긴 했는데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 이 동네 좀 교통편 힘들지 않나요? 가끔 외근 나와서 이쪽 돌 때 있는데 맨날 운전할 때마다 욕 나오던데. 직장이랑 다니기 안 불편하신가 봐요. 그야 뭐 편한 교통편은 아니니까 지하철로 오갈 때가 많아요. 저도 대강대강 존대하면서 말은 했지만 그래도 나이로는 제가 위인 거 알 텐데 은근슬쩍 말을 자꾸 놓더라고요. 형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아예 호칭을 빼고 껄렁하게 불렀어요. 음,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데 얻으시지. 대출 많이 안 나오나 봐요. 직장이 어디랬죠? 아니. 동네 묻는 게 아니고 회사 이름 묻는 거예요. 이러면서 약간 건들거리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왜 묘하게 말투가 짜증나고 싫은 타입이 있는데 동서가 딱 그런 케이스예요. 그리고 처형과도 이날 보니 사이가 꽤 나빠 보이더라고요.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우리 어머니한테 당신이 얘기해. 괜히 나 중간에 껴서 일 만들지 말고. 어머니랑 내 관계에 당신이 왜 빠져야 되는데? 자꾸 특별히 모여야 할 일도 없는데 일 좀 만들지 마. 이러니 아내는 당황해서 그 둘 사이를 어찌어찌 해보려고 엄청 노력하더라고요. 언니의 위태한 가정을 보고 있는 동생 마음이 어떨런지 저는 이때 간접적으로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아, 언니 왜 그래? 유정이도 보고 있는데 둘이 싸우지 말고 이따 집에 가면서 둘이 얘기해. 저기 형부 김치찌개 좀 싸드릴까요? 형부 좋아하시니까 따로 담아드릴게요.
그러면서 한층 달래려는 엇뛰었고 결국 처형네 부부는 조근조근 싸우려다 말고 참더라고요. 그렇게 자리가 파하고 난 뒤 조심스레 아내에게 물었어요. 처형이랑 동선 저렇게 다투는 일이 종종 있는 편인 거야? 그게 나도 부부 사이는 잘 모르지만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야. 보다시피 형부도 성격 까칠하고 언니도 예민하니까 가운데 껴있는 유정이만 불쌍할 뿐이야. 그런 와중에 전 마음에 걸렸던 얘기를 슬쩍 꺼내 물어봤죠. 근데 동서는 무슨 일을 하나? 아까 나한테도 꼬치꼬치 자세히도 묻더라고. 우리 회사 이름 말해주니까 그냥 자기도 안다고 말을 하던데. 암튼 무슨 일 하는 거야? 이때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저는 너무 의외라서 놀랐어요. 생각보다 있는 집 아들이었더라고요. 아,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지만 형부네 집이 좀 사는 편이야. 강남에 건물도 있고 부모님들 줄줄이 그쪽 고급 빌라에 산다더라고. 약간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겨서 얼굴이 반짝반짝한 게 부티는 있잖아, 형부가. 확실히 기생 오라비라는 말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답니다. 매끈한 피부에 좀 얄미워 보인 상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언니 말로도 그렇고 내가 봐도 형부는 본인 집에서 약간 내놓은 자식이랄까?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언니나 형부나 진짜 닮은 구석 많네. 각자 자기 집에서 아픈 손가락들이야. 왜? 처형은 그렇다 치고 동서도 집에서 이미지가 안 좋은 거야? 형제들이 많은가 봐. 그러자 아내는 한숨을 팍팍 쉬어가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말도 마. 요즘 같은 시대에 거기 사남매인가 그럴걸? 근데 두 명이 의사고 한 명은 그냥 평범하게 사업하고 우리 형부가 거기서 막내야. 근데 하도 사고치고 말 안 들어먹어서 유학 보낸 케이스인 것 같아. 아, 근데 처형이랑은 어디서 어떻게 만난 거야? 그것도 신기하네. 저도 진짜 신기하긴 했거든요. 둘이 어디서 접점이 있었길래 만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러자 아내가 곧장 궁금증을 풀어줬고 저도 듣고 나니 납득이 되더라고요. 어디서 만났겠어. 유학 가서 만났지. 그때 잠깐 연애하다가 헤어졌는데 한국 와서 다시 만났다가 애 생긴 거야. 근데 그쪽 사돈 어른들이 신혼집만 해주고 입 싹 씻으셨잖아. 분위기를 보아하니 정말 본가랑 사이가 안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당시 처형네가 살고 있던 집은 좋은 동네이긴 했어요. 그 동네에 40평대 신혼집을 사주고 그 뒤로는 일절 지원을 안 해주시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도 형부는 그 특유의 의시됨이 있어. 은근히 자기 엄마한테 우리 언니를 내세워서 효도하고 싶어 해. 왜냐면 그 집 자제들이 아무도 결혼을 안 했거든? 며느리라곤 우리 언니뿐인 거야. 그럼 처형은 그 분위기를 잘 맞춰주긴 해? 처형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말이야. 그러자 아내는 한숨을 푹 쉬며 말하더라고요. 그치. 당연히 그럴 리가 없지, 우리 언니가. 그니까 둘이 툭 하면 마음 안 맞아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 애만 짠하다고 나랑 엄마는 맨날 말해. 엄마가 오죽하면 나보고 결혼하지 말랬다니까. 아니, 왜 당신한테? 왜 굳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거야? 당연하지. 큰딸이 결혼해서 저렇게 속썩이고 맨날 전화 걸어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우는 소리 하니까 지겨운 거야. 나한테도 절대 임신 먼저 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니까. 이런 상황이라 듣다 보니 저도 속 시끄러웠지만 솔직히 동서 얼굴 볼 날이 얼마나 있겠나 싶었죠. 그렇잖아요. 남자 손윗동서랑 형님 간에 마주칠 것 별로 없으니 그냥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세상 일은 정말 뜻한 바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 인연이 여기서 갑자기 몰렸다가 저쪽에서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더군요. 얼마 안가 아내는 자기도 일을 해야겠다고 본격적으로 선언했고 저는 적극적으로 밀어줬는데요. 다행히 그 흐름은 아주 순조로웠어요. 어차피 아기 태어나면 이런 아동복 사업은 계속 이어서 할 수 있거든. 내가 예전에 뭐 떼다가 소품 같은 것도 팔고 했는데 그때 수입이 괜찮았어. 지금은 그저 애기 생각만 하면서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 뒷일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런 화제가 나오게 된 이유는 우리에게도 아기 천사가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아내도 은근 생계 걱정을 했거든요. 이 무렵 저희 부모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신나셔서는 밥 사주시겠다고 서울까지 올라오셨지 뭐예요. 우리 며느리가 아주 그냥 복덩이야, 복덩이. 가까이 살면 내가 밥도 해다 주고 뭐도 해주고 할 텐데 멀리 있어서 못 해주고 미안해 죽겠어.
자, 많이는 못 주지만 이거 용돈이다.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라. 그러면서 어머니는 아내에게 50만 원을 주셨고 아내는 받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주신 돈 잘 저금해뒀다가 애기 잘 입히고 먹을게요, 어머니. 에구,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잘 먹고 잘 입으라고 준 거야. 요즘 같은 때 하도 애들 안 낳아서 난리들인데 너무 고생 많고 욕봤어. 맛있는 거 사 먹고 이 녀석한테도 이거저거 많이 시켜. 손 까딱하지 말고. 그렇게 너스레를 떠는 어머니를 우리 아내는 참 편애하고 좋아했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고생도 많이 하고 딱딱한 성격이라 생전 애교 한번 못 부려보고 이쁨도 못 받았거든? 엄마는 늘 신경이 언니한테 쏠려 있어.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날 너무 이뻐해 주셔서 좋아. 이 말에 저도 고마워하고 있었는데요. 확실히 저희 엄마 말 맞다나 아내는 느지막이 애를 가져서 그런지 여러모로 힘든 관문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또 쇼핑몰이 잘 되고 어떤 달은 택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주문이 몰려 이거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던 차 급기야 아내는 하면 안 될 선택을 해버렸어요. 이때 자기 언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처형한테 그렇게 거리를 두고 싶었던 그쪽 부부에게 도움을 청했거든요. 우선은 처형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긴 했어요. 그러면서 몇 번 우리가 얻은 작은 사무실에 드나들기도 하고 처조카도 같이 따라와서 몇 번이나 얼굴을 익혔답니다. 헌데 한 번은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처형이 계속 시계를 보면서 눈치를 살피길래 왜 그런가 했는데요. 이게 부부 말을 다 들어봐야 안다지만 처형도 꽤 사연이 있어 보였어요. 지금 몇 시지? 우리 신랑 들어오기 전에 얼른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 집에 들어와서 내가 없으면 그렇게 짜증내고 어딜 갔냐고 난리야. 나한테 와 있다고 말하면 되잖아. 내일 도와주는 거 아직도 말 안 했어? 아, 진짜 남자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인지. 아, 제부 미안해요. 제부 얘기가 아니라 우리 남편은 제가 친정가 있고 연락하고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사실 전에 엄마한테 남편 욕하다 걸린 적이 있긴 한데 암튼요. 이렇게 듣고 보면 저는 손윗동서가 마음에 안 들지만 처형도 문제는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날도 밥 먹고 이런 얘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나도 너처럼 이렇게 이쁘게 찬찬히 애기도 갖고 신혼도 즐기면서 살고 싶었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성급하게 결혼을 해버렸을까? 나 좋다고 하던 남자들 많았는데. 아, 참 언니 별소리를 다 하네. 왜 이래 진짜. 왜 또 울어? 우리 신랑 당황하잖아. 울지 마. 여기 휴지 갖다 줄게. 얼른 닦아. 이 분위기는 저도 엄청 당황스럽기에 주춤해서 물러나 있었는데 확실히 아내 말처럼 처형은 감정 기복이 있어 보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동서의 진면목을 알지 못했었고요. 처형이 좀 극성 맞고 예민하고 그 정도로만 생각했었답니다. 아내는 자기 일을 맡아주는 언니가 고맙지만 간간히 이어지는 신세 타령을 듣기 힘들어했어요. 저도 이때 조심스럽게 의견을 건넸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했어요. 그러지 말고 단기 알바라도 구해봐. 낯설어도 보통은 그런 식으로 사람 쓰면서 숨통 트고 하는 거지. 만약에 우리 사랑이 태어나고 난 뒤 더 바빠지면 어떡해. 그때는 사무실도 확장해야 될 거고 택배는 당신이랑 처형 둘이선 택도 없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언니도 여기 도와주면서 요즘 우울한 게 나았다고 하더라고. 게다가 요즘 형부랑 자꾸 싸우는지 이혼 얘기까지 하는 거 있지? 그런 언니를 보니까 대뜸 쉽게 그만하라 소린 못하겠어. 이러니 저도 숨이 턱 막힐 듯 답답해져서 그냥 저 혼자 눈 감기로 했어요. 아내가 감당이 가능하다면야 제가 신경 안 쓰는 게 나은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처형이 드나들다 보니 이제 사업 부분을 완전히 동서한테 오픈한 모양이에요. 그럼 됐지 왜 동서까지 우리 사무실에 드나들게 된 걸까요? 몇 번 오가면서 인사를 하길래 저도 끄덕했는데 이후에 우리가 계속 얼굴을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게다가 거슬리는 게 저한테 은근히 반존대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 와이프한테도 짜니 요즘 처제 사업이 아주 잘 된다면서요? 막다리라더니 저 푸른 몸으로 열심히도 왔다 갔다 하네. 형님이 손보실 일이 많겠어요. 어떻게 제가 좀 도와드릴까? 아, 글쎄, 뭐 그럴 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도 두고 보다가 알바도 쓸 거고
도움이 필요하면 나중에 말하면 되니까. 저도 사실 동서한테 말을 놓기도 높이기도 뭐해서 늘 호칭도 슬쩍 넘기고 뒷말도 흐리면서 말을 해요. 근데 은근히 말 놓고 짧게 하는 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헌데 당시에 공교롭게도 아내는 몸이 약해진 터라 사무실에 들러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거의 동서와 처형과 연락하며 사업을 이어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평일 저녁이라든지 주말 같은 때는 제가 동서랑 독대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피할 수 없으니 대화 정도는 했는데요. 이때 의외로 동서의 다른 면들이 보였어요. 말을 짧게 해서 재수없게 생각했는데 은근히 부침성은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뭐 아시겠지만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라 살아가기 아주 힘들어요. 여기저기 눈치 보고 기웃거리고 우리 집에선 저 아파트 해준 걸로 입 싹 닫고 안 보려고 하니까 와이프랑도 맨날 예민해요. 형님은 그래도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뭐 행복이란 게 별게 있겠나요? 그냥 가정 꾸려서 안 아프고 잘 살면 그만인 거죠. 이러면서 둘이 이래저래 대화를 하다 보니 본인 사정도 저에게 털어놓고 나름의 야심들을 말하더라고요. 우리 와이프도 나 때문에 우리 집에 밉게 보이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내가 하는 사업도 지금 자금이 막혀 있는 때라 다 골치 아픈데 이번에 처제 사업 잘 된다고 도와달라니까. 처가 이러니까 저도 이렇게 껴본 거예요. 생각보다 꽤 말도 많은 타입이고 그리고 이것저것 손도 많이 대봤는지 일도 대범하게 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니 저도 제 얘기를 어쩌다가 했었네요. 남자들은 의외로 이런 부분에서 풀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걸로 나중에 만만하게 보일 생각은 꿈에도 못했어요. 나도 뭐 이제 태어날 애만 생각하면서 일하는 거죠. 부모님도 지방에서 멀리 살고 계시고 아내랑 둘이 서로 믿고 열심히 일할 뿐이에요. 그래도 동서는 사업도 많이 해봤고 여유 있어 보이고 여러모로 보기 좋네요. 그랬더니 동서는 눈을 번뜩이며 되게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뭐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솔직히 저제 사업하는 것도 제 눈에는 이것저것 보여서 더 조언하고 싶은데 가족이니 더 조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장모님이랑 사이가 좀 별로예요. 장모님이요? 장모님이랑 왜 어차피 둘이 얼굴 볼 일도 그닥 없지 않나요? 우리 장모님은 무뚝뚝한 편이시지만 저한텐 그럭저럭 살갑게 대해주신 편이거든요.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새삼 새로웠어요. 솔직히 서운하달까? 그런 게 좀 있어요. 아니, 남녀 간에 임신하는 게 어디 한쪽 탓이기만 한가요? 잡을 거면 본인 딸도 잡으셔야지. 옛날에 제 등짝을 얼마나 매섭게 때리셨는지 몰라요.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장모님 잘 안 봐요, 저는. 아, 그것 때문이었구나 싶어 그냥 그런가 넘기려고 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동서의 말은 좀 소름이 돋았어요. 이렇게까지 볼 일인가 싶더라고요. 참 보면 노인네들이 분수를 잘 모르더라고요. 딸이 임신해서 보내는 와중에 뭐라도 얹어 나올 집이면 나도 그렇게 짜증은 안 났을 텐데 빈손으로 보내다시피 하면서 손찌검 할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서나 내놨지 이 집에 비길 때가 아닌데 말이에요. 여기서 순간 잘못 들은 말인가 싶었는데 동서의 표정은 아주 평온하게 진심인 것 같았어요. 은연중에 장모님에게 쌓인 건 있겠지만 어딘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시하는 게 담겨져 있는 느낌이랄까 약간 쎄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느낌을 가지기가 무섭게 바로 동서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형님, 이렇게 가족이 된 것도 인연이고 다 인연 아니겠어요? 전 형님이랑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 볼 것 같은데 서로 뭐든 도움될 거 있으면 힘이 돼주자고요. 곧 처제도 애기 낳을 텐데 제가 이것저것 팁도 많이 드릴게요. 우선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마주했고 전 이때의 대화들을 그렇게 마음에 두진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 아내는 한밤중에 양수가 터져 곧장 산부인과로 직행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어찌나 고생을 하는지 우리 딸은 자기 엄마를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더니 결국 수술을 해서 나오게 됐답니다. 시골에서 장모님이 올라오시고 다들 병원으로들 왔는데요. 이때 동서는 오지 않았어요. 처형이 다급히 변명을 하더라고요. 저기 많이 바빠서 우리 신랑은 못 왔어, 엄마. 한창 바쁠 때라. 근데 장모님은 그냥 안 넘기고 다그치시더라고요. 야, 이게 아주 지 처가를 똥으로 보는 거야, 뭐야. 처제가
지들 애를 그렇게 애기 때부터 봐주고 물고 빨고 다 했는데 그 처제가 애 낳는다고 하면 얘 이상 쳐와서 포기라도 해야지. 아유, 꼴보기 싫어 망할 놈 같으니.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면 단순히 혼전 임신만으로 이렇게 미워하시는 건가 싶어 납득이 잘 안 되기도 했어요. 암튼 장모님은 이때 며칠간 저희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주셨어요. 니네 외할머니는 삼촌한테 맡기고 왔으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아도 안 죽을 사람처럼 살아있으니까 걱정 마. 나도 내 딸내미 좀 챙기고 살자고 아주 호통을 치고 왔어. 덕분에 이때 아내는 장모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 밝아졌답니다. 처형도 중간중간 드나들면서 눈치를 봤었고요. 근데 이때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분위기를 눈치채긴 했어요. 아니, 아예 장모님이 먼저 나서서 종용을 하시더라고요. 너 얼른 얘 사업에 따라붙어서 같이 일하고 너도 능력 키워.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이혼할 생각해. 어머, 엄마. 제부도 있는 앞에서 무슨 말이야, 진짜. 내가 왜 이혼을 해? 그런데 장모님을 가슴을 치며 마구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그놈이 지 처제 사업하는 데까지 드나들면서 추접이야. 다 네가 만만하니까 그런 데 껴들고 있잖아. 그 미친 시댁도 너 결혼할 때도 막말해대고 아유 진짜 애만 아니었으면 유정이만 없었으면 진작 다 내쫓았을 거야. 이쯤 되니 저는 둘 사이의 골이 뭔지 궁금해졌고 급기야 그 다음날 장모님이 잠깐 나가신 사이 아내가 말을 해줬는데요. 듣고 저는 선뜻 놀랐어요. 동서에 대한 다른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엄마가 저러는 거 이유가 있는데 사실 형부가 바람핀 적 있거든. 에? 그게 뭐야? 언제? 아니, 그걸 알고도 처형은 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그보다 장모님은 그걸 언제 하신 건데? 아,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오픈하게 되네. 사실 언니가 애 낳고 돌 됐을 쯤 형부가 예전에 만나던 여자랑 노닥거리는 걸 들켰어. 그때 엄마가 쫓아가서 죽일 듯이 멱살 잡고 그랬지. 아, 그야 장모님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으시지. 아니, 동서는 어쩌다가 왜 그런 거래? 아내는 이런 부분을 알면서도 계속 자기 형부를 참고 봐야 했던 것 같더라고요. 다 어디까지나 집안이 기울어서 그랬다나요? 바람 피우는데 이유가 있겠어? 그냥 옛 여자가 생각났겠지. 언니 우울증이나 떽떽거리는 성격에 질린 부분도 있을 거야. 암튼 형부가 100번 잘못한 거 맞는데 그때 헤어지지 못했어. 그때도 이혼할 생각은 있었던 거네, 그럼. 근데 그 지경까지 갔으면 같이 살기 힘들지 않아? 지금도 투닥거리긴 해도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난 꿈에도 상상 못했어. 이때 나온 말을 듣고 저도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모님 입장에선 동서가 원수 같을 만도 하더라고요. 언니가 시댁에 울면서 형부 바람을 얘기했는데 그럼 이혼하고 애 데리고 나가라고 했나 봐. 집은 그대로 두고 아무것도 못 준다고 말이야. 우리 엄마까지 쫓아가서 난리를 쳤는데 시댁 어른들이 눈 깜짝도 안 했어. 딸 잘 키우지 그랬냐고 하더래. 이런 상황까지 듣게 되니 저도 동서에 대해선 어느 정도 경계하게 되더라고요. 뭐 남녀를 떠나서 외도하고 하는 종자들은 애시당초 동서끼리의 사이에서도 꽤 별로인 타입이니까요. 암튼 얼마 안 돼요. 장모님은 호언장담하시던 것과 달리 외할머님이 위독해지시는 바람에 다시 내려가셨고요. 아내는 한 달 만에 복귀해서 다시 일을 하게 됐어요. 이때 사무실을 결국 넓히게 되어 근처로 이사 가게 됐답니다. 하지만 이때 정말 어쩔 수 없이 명목상으로 처형이 봐주고 있었지만 동서는 자기 거래처를 소개시켜 준답시고 슬쩍 한 발을 걸어둔 상태였거든요. 저한테 갑자기 전화 와서 이러더라고요. 잘 지내셨죠, 형님? 보니까 처제가 애 낳고 몸이 많이 안 좋다면서요. 당분간은 저희한테 맡겨두세요. 쇼핑몰 배송이나 상담 관련된 것도 직원 뽑아뒀으니까요. 잘 될 때 처제가 나와서 좀 더 힘을 내야 할 텐데 안타깝네요. 저는 이 상황이 찜찜했지만 그래도 처형은 꽤 진지하게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아내는 꽤 굳건하게 처형을 믿고 일을 맡기고 있어서 더 나서진 않았어요. 하지만 언제나 찜찜한 것들이 사건을 만드는 법이죠. 왜냐면 얼마 안 되어 알바생 한 명이 그만뒀는데요. 제가 뽑았던 직원이라 그런지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전화 받고 저는 무척 당황스러워서 곧장 손윗동서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기 동서,
김지현 씨 그만뒀다는데 동서도 알고 있지? 이거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해서 좀 그렇지만 동서한테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 급여도 잘 안 주고 일을 과하게 시켰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저는 개인 사업자가 아니긴 하지만 다니는 회사에서 맡고 있는 직책으론 수없이 이런 일을 해봤으니까요. 동서가 일을 하는 모양새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동서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갑자기 말투가 세져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걔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그거 노동청에 고소한다고 사람을 그렇게 궁지에 몰더니 기어이 그 꼴을 내네. 다 됐고요. 내 전화나 좀 받으라고 하실래요? 저기 동서, 그렇게 말할 분위기가 아니야 이거. 내가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따로 보자고 부르기도 했다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불쾌해하더라고. 신고하겠다고 하는 걸 내가 지금 막고 있어. 어떻게 된 일이야? 진짜 이건 처형이나 저희 아내에게 말하기도 좀 민망한 상황이라 전 꽤 난감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서는 무슨 돌에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이렇게 대꾸하더라고요. 암만 생각해도 정상인 것 같지 않아 보였어요. 아, 진짜 별 참견을 다 하시네. 저기 형님,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미쳤어요? 어디 그런 기집애가 하는 말에 놀아나서 지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쩌려고 진짜 어이가 없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동서에 대한 처가의 평이 워낙 안 좋긴 해도 얼마 전까진 저랑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제법 길게 나눴고요. 여직원과의 얘기를 물을 때도 최대한 예의를 지켰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끝내 이런 말까지 던지더라고요. 화가 난 저는 당분간 동서를 안 봤어요. 어지간히 돈도 없고 쌩떼 쓰는 그 코딱지만한 회사 호흡기 겨우 붙여서 살려주려 했더니 진짜 별의별 궁상을 다 보네요. 그 여자애 고소하던지 신고하던지 신발을 던지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아, 기분 더럽네 진짜.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아내에겐 일단 이 상황을 털어놨는데 말한 게 후회될 정도로 괴로워하더라고요. 아, 진짜 형부랑은 정말 못 해먹겠다. 이래서 내가 형부가 자꾸 드나드는 게 싫었다니까. 아, 너무 싫어 진짜. 어떡하지 여보? 그 여직원 내가 만나서 잘 처리해볼게. 진짜 너무 스트레스야. 결국 아내가 어찌어찌 만나서 같은 여자 입장에서 회유를 해가지고 퇴직금까지 줘서 보냈어요. 듣고 보니 또 있을 법한 얘기고 거짓말 같지 않아 그렇게 해줬다더군요. 언니한텐 이런 얘기 이제 죽어도 못해. 형부 바람피고 난 다음 언니 제정신 아니었거든. 안 그래도 살얼음판에 서 있는 것처럼 예민한 사람이 배우자 외도 겪고 제대로 사라지겠어? 근데 이 얘기까지 귀에 들어가면 생각도 하기 싫다. 여보,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그리하여 이후에 우리가 돌잔치를 할 때 일부러 처형례를 굳이 부르지 않았어요. 아내는 그냥 솔직하게 처형에게 말했다더군요. 언니한테 그냥 형부 보기 불편하다고 뭐 때문인진 말 안 하고 언니만 오라고 했거든. 근데 언니가 또 그럴 순 없다는 거야. 난 답답해진 거지. 그냥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 실제로 진짜 이날 처형네 부분 오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냥 관심을 끊기로 했답니다. 이 무렵부터 처형조차 아내에게 연락을 끊고 오질 않으니 아내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왜 언니까지 저럴까? 우리 마음은 알긴 하는 건지, 형부가 언니한테 뭐라고 말한 건지 모르겠는데, 언니가 전화도 잘 안 받아. 나 너무 속상해, 여보. 별 수 있겠어. 그래도 자매니까 처형은 좀 기다려봐. 동서에 대해선 나도 뭐라 할 말이 없다. 그리하여 시간이 지났는데 한 6개월쯤 지났을까요? 저에게 동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지 뭐예요. 마치 그 앞전의 일들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잘 지내셨죠, 형님? 그간 안 본 지도 좀 됐고 서로 일들도 많았고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지내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한번 찾아갈 테니까 밥 좀 사주십시오. 그게 그래. 나야 뭐 잘 지냈지. 근데 요즘 우리 집에 장모님이 와 계셔. 와이프가 너무 바빠서 애를 잘 못 챙기니까 대신 봐주시거든. 보려면 다 같이 만나서 식사해야 되는데 괜찮은 거야? 장모님도 같이요? 아, 싫은데. 뭐 어쩔 수 없죠.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형님이 말씀 잘 해주시고 날짜 말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들를게요. 약속 꼭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통보하듯 말을 해서 저는 여전히 감정이 나빴고 일단 아내에게 말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때 아내 역시 반응이 안 좋았어요. 거절하는 건 아니었지만요. 나도 오늘 언니한테 전화 받았어. 왜 이제서 연락을 했는지 들었는데, 와, 과간도 아니더라, 형부. 한동안 무던하게 지내는 것 같더니, 글쎄, 형부가 언니한테 우리랑 다시 만나지 말라고 했었다네? 왜? 근데 그럼 왜 다시 지금 만나잔 거지? 나보곤 회포나 풀 겸 보자고 하던데. 그거야 나도 모르지. 근데 저번 그 여직원 일로 당신한테 불같이 화내고선 언니 보고도 처제네랑 연락하면 가만 안 둔다고 했대. 자기를 우습게 봤다면서 또 거기 드나들면 이혼이라고 했다나? 기가 막히지 않아? 저는 더더욱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갔고 그런 주제에 왜 새삼 지금은 보자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근데 언니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 형부가 우리 집 가자고 했다나? 어휴, 진짜 너무 불편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나 형부가 너무 미워, 정말. 아무튼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 저도 안 보고 싶었으나 이미 저렇게 약속을 잡자고 하니 어쩌나요. 만나서 뭐 때문에 다시 보자고 하는 건지 얘기나 들어보고 그때 가서 인연을 결정 짓자는 생각을 했어요. 이윽고 그날이 되었고 생각해보니 저도 판단력이나 센스 같은 게 있어서 좀 더 빨리 체크를 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날의 만남을 후회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님 잘했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 날짜가 잡히니 동서가 밖에서 보자면서 식당을 예약했고 불평하시는 장모님까지 모시고 다 같이 만나게 됐는데요. 그리고 어색한 분위기를 깨며 동서는 바로 결론에 들어가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때부터 심상치 않다 느끼긴 했어요. 오늘 이렇게 뵙자고 한 건 우리 여기 가족들끼리 사업을 좀 확장시켜 보려고 좋은 얘기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일단 처제도 잘 듣고 저기 형님 지금 거기 사업하시는 거 말이에요. 요번에 보니까 애들 옷만 파시는 게 아니라 책이랑 음식까지 파는 범위가 많던데요. 동서 말대로 아내가 운영하는 인터넷 계정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두루두루 판매 경로가 넓어졌어요. 산후에 아내와 아이 동시에 아팠고 그런 내용들도 일일이 다 보고하면서 일상을 공유했는데 그러면서 흐름을 탄 거예요. 여기엔 아내가 대꾸를 하려고 하는데 동서는 제가 좀 더 만만했던 걸까요? 저한테 자꾸 말을 하더라고요. 같이 하시는 게 어때요? 저희 거래처 다 소개해 드릴 테니까 사실 다 까놓고 말씀드리자면 저희 좀 어려워요. 집에서 끌어다 쓸 돈 다 썼고 다시 말해 도움 좀 주고받자 이거죠. 형님이 좀 잘 봐주십시오. 처제도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말고 나한테 서운한 거 있는 거 다 아니까. 저는 이때 동서가 처제인 제 아내도 많이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연히 아내가 벌인 사업인데 엉뚱하게 자꾸 저한테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 단칼에 거절했답니다. 애초에 내 사업도 아니고 이 사람이 애 키우면서 이만치 몸을 키운 사업인데 뭘. 나한텐 권한이 없어서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게 됐네. 하, 왜 이렇게 성급하시죠? 제가 뭘 어쨌다고? 그냥 같이 좀 시작해보자고. 아직 어떻게 할지 얘기도 안 꺼냈는데 이렇게 바로 잘라버리게 어딨어요, 형님. 나 서운하네, 좀. 그게, 아니, 나도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니까 바로 옆에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되지 않나? 슬슬 저도 보통 분위기가 아님을 감지했는데 동서는 이때부터 냅다 술을 계속 들이키는 거예요. 앞에 애들도 있는데 그냥 여지없이 쭉쭉 들이키는 게 이상해 배더군요. 이 꼴을 보기 불편하셨던 건지 장모님은 또 뭐라고 욕설을 뱉으면서 훅 일어나셨고 처형과 저 아내와 애들은 계속 바보처럼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아랑곳 않고 계속 뭐 한 놈만 때리겠다는 주의인 건지 이상하게 저만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정말 무슨 정신 이상한 사람 마냥요. 형님, 남자가 한번 결단을 내릴 때는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잖아요. 아니, 왜? 내 사업이 어때서? 왜 안 하려고 해? 괜찮다니까요. 소개시켜줄 사람 지천에 깔렸어. 내가 이런 말하고 있으니까 우스워요, 지금? 이야, 술도 별로 못하는 것 같은데 단숨에 들이킨 그 몇 잔 때문에 목까지 뻘개진 동서는 계속해서 저만 붙들고 쏴대는 거예요. 동서, 너무 취한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다음에 얘기하지 그래. 근데 이때부터 동서가 선을 넘기 시작했고 저는 더 이상 유순한 말로 대꾸할 수 없게 됐어요. 형님 동서 아니고 일반 남자들 관계면 벌써 뭐가 날아가도 날아갈 쓸 상황이 된 거예요. 에이씨, 손대지 말고요.
아, 진짜 되는 거 하나도 없네. 니들 여기 얼만지 모르지? 주제도 안 되는 걸들 데려왔더니 뭘 조곤조곤 못한다고 요상을 떨고 있어, 이것들이. 아우, 씨, 진짜. 동서 왜 이래 정말? 저기 여보, 안 되겠다. 애들 데리고 나가. 처형도 그만 일어나요. 근데 이때 갑자기 동서가 저에게 냅다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처형과 제 아내는 겁에 질린 얼굴로 혼란에 빠졌고요. 에이씨, 야, 너가 뭔데 지금 선생질이야? 어디서 가르치러 들어? 경찰이세요? 무슨 교통정리라고 앉았어? 이 새끼 진짜 개념 없네? 그지 같은 거 오냐 오냐 비 맞춰줬더니. 저는 이 순간부터 거의 눈 돌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동서 적당히 해. 이 이상은 나도 그냥 못 봐. 형, 형부, 왜 이래요? 여보, 나가자, 나가자. 그런데 이 동서 자식이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거는 거예요. 야, 너 오늘 나랑 끝을 보자. 이리 와, 이리 와. 까꿍. 여기 이거 마셔. 마시면 보내줄게. 아니, 마시면 내가 1,000만 원 줄까? 이래. 지지리도 없는 집안 돈 불려준다는데 멍청해서 뭐 볼 줄을 모르네. 뭐라고? 야라고 했어 지금? 동서 진짜 해볼 거야 나랑? 그런데 이때 동서는 그 기생 오라비 같은 얼굴로 희죽거리면서 저를 마구 도발하는 거예요. 진짜 뭐 이런 미친 게 다 있나 싶었어요. 야, 야가 어때서? 야, 야라고 100번, 1,000번 불러줄까? 이거 마셔봐. 돈 준다니까? 히히히히. 어디서 이 거지 새끼가 가오를 잡고 있어? 야, 마셔보라고. 이러면서 저한테 왁왁거리면서 술잔에다가 양주를 그득히 따르더라고요. 저는 애지간해서 싸우는 자리를 피곤해하고 빠지는 편이지만 이렇게 정면으로 도발을 당한 경우 잘 못 참고 끝까지 가는 편이에요. 성질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터뜨리고 수습 못하는 사람, 들어와서 피해가는 사람, 이 둘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옆에 양주병을 잡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던 판국에 갑자기 저보다 뭔가가 더 빨리 날아들고 와장창 박살이 나는 걸 보게 됐어요. 어, 장모님, 장모님! 장모님은 어느새 제 등 뒤에 와 계셔서 똑같이 취한 얼굴로 보고 계시다가 안 그래도 눈에 가신 둘째 사위가 떠들고 있는 걸 보고 폭발하신 거예요. 너 이놈 새끼.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뭐가 어쩌고 어찌? 내 명줄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네 새끼 난 놔줄 거야. 이리 나와 이놈아. 결국 처형과 아는 우왕좌왕하다가 제가 떠밀어서 밖으로 나갔고 장모님은 저보다 빨리 술병을 그쪽에 던지곤 악을 쓰시더라고요. 어림도 없어 이놈 자식아. 누가 누굴 떨어거지래. 야 이놈 새끼야. 너 정서방이 우습게 보이냐? 네 형님이 우스워? 줄 떨어져서 상 거지된 주제에 아쉬운 게 바닥 핥아가며 빌진 못할 망정 하는 꼬라지 보소. 내가 듣다 너 기집질하는 거 알고도 참아줬더니 별 더러운 꼴을 다 보내 아주. 이때 장모님 목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바로 제 귀 옆으로 소리를 지르시는 통에 귀청이 떨어져 나갈 뻔했어요. 그래서 동서 쪽 반응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와중에 장모님은 참 민망스럽고 민구스럽게도 제 역성을 들어주시면서 괴성을 지르시더라고요. 이놈 자식이 진짜 정서방 니까짓 게 비벼대면서 무시할 사람 아니야. 네 집이 백날 잘 살아봐라. 집만 강남이고 천당이면 다야. 집에서 진작 내쫓고 줄 떨어져서 기댈 것도 없는 주제에 사업하려고 빌려왔으면 바싹 엎드려 이놈 새끼야. 아니 근데 진짜 미쳤나 이것들이? 동서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자기에게 쏟아지는 장모님의 막말에 어지러워하더군요. 딱히 충격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 안 그래도 취해서 어지러운데 장모님이 폭발하시니 성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는 진짜로 충격받더라고요. 에? 뭐라고? 아니 뭐라고요? 땅? 뭐야? 그래, 정서방, 니랑 아주 출신이 달라. 여기지 여기서 크게 과수원도 하고 땅도 천지가 정서방 내 거다. 어따 대고 그지거리면서 분수도 모르고 시부려. 별 더러운 꼴을 다 보겠네 정말. 그러자 동서는 믿겨지지 않았는지 잠깐은 저에게 이죽거리더라고요. 뭐야, 땅 부자세요?
그럼 진즉 말을 했어야지. 잘 모셔다 드릴 텐데. 아니 잠깐, 장모님, 진짜예요? 뭐야, 나 완전 망했네요. 이러다가 제가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 찬찬히 상황 파악은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동시에 술이 확 깬 걸까요? 인간이 정말 졸렬하고 혐오스러웠던 게 장모님한테 세상 또 없을 욕을 그렇게 들어놓곤 우리 땅이 있고 형편이 어떤지 얘기만 기억하고 달려들더라고요. 에, 뭐야, 진짜구나. 아, 참, 형님, 저기 뭐예요? 우리 그런 정도 얘긴 해도 될 사이 아닌가? 나한테도 말을 해주시지. 나 제주도 진짜 자주 가는데 그렇게 큰 과수원이랑 농장을 한다고요? 와, 우리 형님 내숭이 너무 심하시잖아, 진짜. 저기, 형님, 잠깐만요. 우리 이제 앉아봅시다. 이러면서 태세를 바꾸려는 동서를 보니 마시지도 않은 술에 괜스레 역함이 느껴져서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다 자리를 정리하고 가려는 저를 붙잡고 늘어지고 계속해서 가려는 저에게 심지어 무릎까지 꿇어버리는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대꾸할 새도 없이 장모님이 그냥 다 선을 그어버리시더라고요. 내가 그간 딸이랑 손녀 불쌍해서 참았는데 너 같은 놈이랑 계속 인연 맺고 살다간 내가 우리 90 먹은 엄마보다 일찍 죽겠다. 니들 이혼해. 명령이야. 이혼 안 하면 엄마랑도 인연 끊잖아. 아씨, 장모님, 뭐가 이렇게 다 마음대로람? 내 뜻은 들어보지도 않아요? 아, 이게 뭐냐고. 어딜 가요? 다 앉으라 와. 이렇게 술주정을 부려가며 오락가락하는 동서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우린 모두 밖으로 나갔어요. 수일 후에 속전속결로 이혼건은 진행되었고 처형은 확고하게 마음을 먹었는지 여러 가지를 준비하더군요. 나 이번에 진짜 생각 많았어. 저 인간이 나한테 먼저 처제랑 연락하며 이혼이라고 했었으니까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상상했는데 이번에 제부한테까지 하는 꼬라지 보니까 결론은 난 것 같아. 나 어떻게든 살아갈 거야. 새끼가 있는데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절 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부, 미안해요. 전부 나 때문이야. 너무 고생 많았어요. 잘 해결할 테니까 우리 신랑한테 험한 꼴 당하게 한 거 용서해줘요. 미안해요, 정말. 이리하여 처형은 결국 시간이 걸려 이혼을 했어요. 하는 마당에 아내는 제대로 준비해서 그간 외도 기록들이라든지 화가 나고 술 마시면 다소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 다 포함해서 처형네 시댁 쪽에 이래저래 청구하고 소송까지 가게 되었어요. 쉽진 않았지만 위자료와 함께 이혼은 하게 되었고요. 저는 동서에게 당했던 그날의 치욕은 그럭저럭 달래어가며 잊어가는 중이에요. 그렇게 있는 집 아들이랍시고 저를 저 밑에서부터 무시하고 있었던 걸 그날 다 드러냈고 본인 형편에 비해 제 형편이 더 낫다는 걸 아니 바짝 무릎 꿇었던 것부터 정말 별 들어온 인간 군상의 모습을 다 체험한 것 같아요. 열심히 일생을 일구어 오신 부모님이 축적하신 부를 제가 다 아무런 노력 없이 받는 건 아니고 저도 직장을 정리하고 한 3년 안쪽으로는 그쪽으로 향할 계획은 있어요. 그러던 사이 아내가 자발적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응원해주고 싶었는데 별일을 다 겪었네요. 처형은 이혼해서 장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저와 아내는 쇼핑몰 운영하면서 별탈 없이 지내고 있어요. 형부 그렇게 그지그지 거리더니 본인이 그지같이 살고 있대. 언니랑 이혼으로 인해 거의 강제로 다 떼주게 되고 그 망나니 성질 버리지 못해 또래 강남 키즈 친구들 사이에서 겉도나 봐. 그 뒤로 어찌 사는진 난 모르지. 알고 싶지도 않아. 우리 언니 재혼 안 하고 그냥 저렇게 평생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아내는 완전히 처형 쪽에도 신경을 끊고 우리 가정에만 집중하며 살고 있어요. 저도 지금 우리 세 가족만의 삶에 만족하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 마음에 큰 생채기로 남을 뻔한 사건이지만 그걸 통해 결국 동서란 인간과 완전히 연을 끊게 됐네요. 앞으로 온전히 독립된 우리만의 가정으로서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